눌러놨구나. 소리 들리지 이제? 잘 들릴 거야. 1단원에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화학이야. 9페이지 보면 화학과 인류 화학의 유용성 이렇게 나와 있지. 사실은 이제 화학이 너무 투머치지, 너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첨단 화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고분자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고분자 쪽이 이제 나중에 분해의 문제가 있죠. 생분해가 잘 안 돼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 그치? 지금도 안 들려? 들려? 생분해가 문제다 보니까 요새는 뭐 생분해성 고분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쓰레기 문제.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 있다며.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사진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퓰리처상을 받았나 모르겠는데 그 바다 갈매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갈매기 사체인데 뱃속에 온통 플라스틱 꽉 차 있는 게 죽은 거 본 적 있니? 얘가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걸 막 집어 먹은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니? 소화가 하나도 안 돼 버린 거야. 그래갖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굶어 죽은 거야. 걔가 걔 사체를 이렇게 찍은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화학의 역습이죠. 플라스틱의 역습 이렇게. 그래서 바다 거북이 콧구멍에 그죠? 빨대가 꼽혀갖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사진들 본 적 있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은 너무 많이 발달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화학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역으로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화학이 인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1단원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과 우리 생활, 화학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과 화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넘겨보면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이런 얘기가 쭉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도 아주 자세히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화학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합물의 분자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는 뭐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그냥 이름으로만 나와 있지만 그걸 분자 구조나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좋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선생님이 좀 여기다가 필요한 화학식 같은 거를 적어줄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 용어들이 나오거나 화합물 이름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분자식 같은 걸 선생님이 써줘 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가지고 요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알았지? 시작해보자. 먼저 9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따로 무슨 교과과정이라 그래가지고 꼭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은 말고요. 선생님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우리 커먼센스라 그러죠. 커먼센스가 좀 있나? 우리 신유기는 그래도 공부를 좀 선행을 좀 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런 커먼센스를 좀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거기 보면 우리 주위에 주위에 화학물질이라고 나와 있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유리가 나와 있어. 유리의 종류는 뭐 요새 되게 많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얘가 이제 주로 여기서 나온 거는 건축 재료로 쓰일 수 있다가 건축 재료 중에 채광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빛이 들어오잖아요. 가시광선 영역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로 불을 켜지도 않고도 자연 채광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유리에다 채색도 하잖아. 고분자를 입히잖아. 고분자를 입히면 빛의 어떤 파장이 들어오면 그 빛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필름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자동차 유리 생각해봐. 그죠? 코팅 필름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썬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특징이 또 있고 유리는 또 가열하면 얘가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유리를 우리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고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딱딱하잖아. 모양이 일정하고 그죠? 그런데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리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안행각된 액체야.
어떤 상태면 엿 같은 상태예요. 엿 생각해봐. 엿 조금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녹잖아. 근데 딱 때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지? 어떻게 보면 고체인 것 같은데 가지고 있어 말랑말랑해져버려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는 녹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순수한 물질이라고 하면 이쪽의 시간에 대해서 이 온도 그래프를 많이 내준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이런 식으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명쾌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두리뭉실가 이렇게 나와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명확하지 않더라. 얘 녹는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 엿처럼 조금만 가열하면 흐물흐물거려요. 그래갖고 이게 유리 세공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빨갛게 녹여가지고 불어가지고 막 병도 만들고 실린더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만들잖아.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관행각된 액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책에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커먼센스네. 강한 결합하고 약한 결합이 있어. 거기 보면 선생님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림으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선생님 삼각형으로 표현한 거는 딱 결정 구조에서 되게 강한 결합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약한 결합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가열하잖아. 그러면 이 약한 결합이 툭툭 부러지는 거야. 그럼 흐물딱거려지는 거지.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성형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유리의 성질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애가 이런 관행각된 액체가 어떤 애들이 있어요? 뭐 엿도 있고 아교도 있고 유리 사실은 플라스틱도 이런 거죠. 플라스틱 중에 열을 가할 때 쉽게 가소성이 있더라도 열 가소성 수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열을 가해서 새롭게 성형할 수 있는 거를 열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굳히면 냉각시키면 딱딱해지는 거고 다시 열을 가하면 또 흐물딱거려지는 거고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다. 유리가 이런 특성이 있다. 유리는 어떤 특성이 있다? 자, 채광이라는 특성도 있고 빛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그 투과하는 정도를 또 거기다 필름 같은 거 끼울 수도 있고 고분자를 집어넣어갖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에서 다뤄지는 유리 성분인데 유리의 주성분은 뭘로 되어 있어? 주로 석영 성분이죠. 석영에 들어있는 SiO2 성분이야. 주산염 광이라고 얘기하지.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혹시 파이렉스 유리라고 들어봤니? 열 경화성 유리라고 해요. 열 강화 유리? 이렇게 되죠. 그걸 우리는 파이렉스라고 얘기해. 파이렉스는 그 우리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 같은 거. 이 가열에도 안 깨지죠. 우리 유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건 약한 결합이다 보니까 온도를 높였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열 팽창 계수가 커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갑자기 찬데다가 탁 들어서 그 균열이 생겨 깨진다고. 유리는 그래서 열 변화가 심해지면 깨져버려요. 그런데 열 강화한 그런 파이렉스 유리는 열을 가열해도 깨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냄비 같은 거, 물 끓이는 주전자 같은 거 유리로 돼 있는 거 많잖아. 옛날에 유리로 그걸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다른 금속 성분들이나 다른 성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강화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열의 그 변화에도 수축 팽창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서 깨지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유리의 대표적인 거다. 유리의 기본적인 성질을 좀 알아둬라. 여기 이제 뭐다? 녹는 점이 일정치 않다. 이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오니? 소금이 나오네. 빛과 소금이라고 해갖고 우리 인간한테 소금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소금 그러면 우리 바닷물 속에 염분이잖아. 세계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 배웠지? 35? 니네는 뭘로 배웠니? PSU로 배웠을걸? 원래 단위가 뭐죠 이거? 퍼밀이지? 퍼밀레니엄 1000분율이야. 1000분율이 뭐니? 바닷물이 1kg을 증발시키면 35g의 염분이 나오는 염류가 들어있는 거야. 그거 우리 소금이야 사실은. 그래서 소금은 바닷물의 염분이기 때문에 NaCl이 78% 들어있는 이게 거의 주성분이죠. NaCl 자체가 소금이 아니다. NaCl은 소금의
주성분이에요. 거기에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황산마그네슘, 황산바리움 종류들이 되게 많아. 염분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NaCl이에요. 우리 NaCl은 화학결합할 때 대표적으로 이온결합할 때 쓰는 거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잖아. 이온결합 물질이죠. 염분에 들어있는 성분은 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앞에 전부 금속이 있지.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금, Na와 C를 주성분으로 있고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어때? 물에 잘 녹는 편이야. 다 녹는 건 아니야. 물에 잘 녹는 애들이 꽤 많아. 물에 녹으면 이온이 형성이 되지. 전기가 잘 통하죠. 이런 거. 고체 상태로 놔둬. 물을 날려버리면 고체가 되지. 고체가 되면 전기 안 통해. 왜? 이온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한 고체야.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돼? 밀려가지고 반발한다고. 그래서 부셔져 버린다. 이게 이온결합의 특징이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 있니? 휘발유. 우리 휘발유 그러면 보통 이제 가솔린이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하죠. 가솔린 엔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어가지고 자동차 다니잖아. 요새는 이제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죠. 가솔린 자동차도 2050년이면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생산이 안 돼. 그 전에 아마 생산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탄소 줄이기, 이산화탄소 줄이기, 국제적으로 그런 협약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막 급격히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를 밀고 있었는데 현대 기아에서. 근데 너무 다른데 테슬라나 벤츠나 BMW가 전부 전기 자동차로 가니까 지금 그쪽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지금 따라가려고 해요. 왜냐면 수소가 지금 되게 불안정하거든. 수소를 갖다가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얻어서 또 그거를 갖다가 연료로 쓰려면 담아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 담아 갖고 다닐 때 위험하잖아.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하고 배 앞에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뭘로 저장해야 돼? 수소 원자 상태로 저장해야 돼. 원자는 안정하거든. 근데 그 원자 상태로 저장하는 게 수소 저장 합금이라고 하는 그 금속이 필요해. 그래서 금속을 갖다 차에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원자 상태로 저장시켰다가 쓸 때 수소 분자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거야. 물론 거기서 이제 열출이 있어서 냉난방 장치로 이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연료로 쓰는데 가솔린인데 우리 이거 어디서 얻는지 원유에서 얻죠.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원유지. 석유는 신생대 제3기층의 배사 구조에 있는 거야. 얘는 언제 거냐면 신생대 때 바닷속에 있던 생물체들이 땅속에 맞붙여가지고 탄화된 생물체의 유해야. 유해 시체. 그게 썩어서 된 게 석유다. 그죠? 그럼 석유는 시커먼 크루드 오일, 벙커스유 막 시커매갖고 끈적끈적한 액체야. 가끔 원유 유출되면 그런 사진 본 적 있잖아. 갈매기가 막 까맣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 거. 혹시 아니? 너 갈매기가 그 깃털이 다 기름기로 돼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걔네들이 물속으로 팍 파고 들어갔고 물고기 잡아먹고 나와도 물이 젖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름을 뒤집어 쓴다고. 왜? 기름, 걔 기름이 흐르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기름이 잘 붙어요. 자, 무극성은 잘 섞이잖아. 그래서 물에는 잘 안 섞이지만 기름은 잘 섞이니까 얘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죽겠지 결국은. 그 갈매기는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기름 유출되면 되게 위험한 게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근데 얘를 갖다가 그 시꺼먼 원유를 GS 칼텍스나 LG 칼텍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정유회사에 정유탑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가열을 하면 이제 끓는 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분별증류라 그러죠. 끓는 점 차이에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분류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하는 우리 얘를 합쳐서 압축하면 LPG 가스라고 얘기하지.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가솔린이 액체로는 가솔린이 1번으로 나와. 그 다음에 2번이 우리 석유난로에 있는 등유주. 그 다음에 3번이 경유주. 4번이 중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탄소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끓음이 많이 나는 거죠. 그 끓음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자가 크기가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많어. 대신 끓음이 많이 나. 오염, 환경오염이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솔린은 일반 자동차 쓰지만 경유 알잖아. 경유 SUV 큰 차에다 쓰잖아요. 버스 같은 거. 요새 버스는 CNG 버스라 그래서 천연가스를 쓰긴 하지만 이 중유는
더 무거운 애에다 쓴다. 누구야? 탱크, 배, 기차 이런 데는 중유를 쓰고. 그 얘네들이 막 시꺼먼 연기 내면서 막 우웅 가잖아. 힘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분자가 굉장히 큰, 탄소 숫자가 많은.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높더라. 끓는 점이 커져야 되는 거지. 끓는 점이 작으니까 여기 이제 기체잖아. 가스 이렇게 돼.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화학에서 인류 생활에 우리 주요 화학 물질 중에 대표적인 거 유리, 소금, 휘발유 이렇게 예를 들은 거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한 거예요. 그 다음 봐봐. 화학의 발전 과정 나왔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불이지요. 불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불로 인해 가지고 인류 생활에 불 때문에 이제 불을 쓸 수 있으니까 연료가 필요하죠. 그 연료가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게 발달하게 된 게 18세기에는 산업혁명 시절엔 석탄.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석유. 지금은 이제 뭐 LPG.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다른 에너지로 이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지.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불을 떼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된다. 또 불을 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지. 뭐 연소 과정이니까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줘야 된다. 불의 발견으로부터 인류에 또 영향을 준 게 뭐였니? 화식을 하게 된다. 고기를 익혀먹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사냥해갖고 막 다리 뜯어갖고 막 피 질질 막 뜯어먹어서 오 맛있어. 생식을 한 거지. 막 턱도 아프고 이빨에 끼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근데 먹었더니 배가 아파. 옆에 가족 중에 누구는 또 죽었어요. 배앓이 하다가 설사 축축 하더니 피똥 싸고 죽어. 막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지?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탁 쓰러지면서 번개를 맞아갖고 쓰러지면서 산불이 났네. 막 집이 오가다 다 탔어요. 그래갖고 겁나가지고 불이 뜨거워갖고 도망갔어. 그래서 나 살던 집이니까 돌아와봤더니 다 타버렸어. 근데 향긋한 냄새가 나. 고소한 냄새가 나. 옆에 사슴이 한 마리 타 죽었어. 그런데 냄새가 좋아. 그래서 뜯어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이게 불에 익혀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불을 사용해서 이걸 그래서 막 정글의 법칙처럼 막 마찰을 줘갖고 불을 내갖고 이제 잡아다가 이제 피 질질을 이런 거 안 먹고 화식을 해서 불에 익혀서 먹었다. 맛도 있고 살도 찌더라는 거야. 체격이 좋아져. 그러니까 더 막 능력이 좋아져서 더 잘 자고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배도 안 아파.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도 많이 나. 그러니까 너 사냥을 더 잘해.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먹을 게 남으니까 이제 비축도 하게 되고 말려서 막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요. 그 전에 물물교환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 먹을 것도 없었어. 저장할 게 어딨어. 근데 체력도 불이 발견돼갖고 막 체격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막 많이 잡아놓고 그죠? 맛도 있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남는 애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불은 선생님이 이제 그러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위로부터 우리가 몸을 보호했잖아. 그 다음 맹수로부터 불 우우 이렇게 하면 그치 맹수한테 안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점이지.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화학에서 발달한 게 뭐예요? 불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 금속의 재련이 나오게 된 거죠. 금을 녹이거나 철을 녹이거나 이제 동을 녹이거나. 그래서 최초에는 구석기 시대 뭐 뗀석기라고 그러지. 떼서 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석기 갈아서 쓴다 그래서 간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잖아. 청동기 시대가 그때 당시에 청동 자체가 구리가 무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동을 만든 거야. 주석을 넣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의 양이, 동의 양이, 구리의 양이 너무 지각성분에 적더라는 거지. 철은 많은데 그때는 철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철이 다 녹슨 상태로 존재하니까. 버성버성 부스러지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걸 철로 만드는 재련 기술, 그게 1000년 넘게 걸렸다. 그게 불의 발견이야. 불의 발견하고 같이. 그래서 나온 게 철의 재련은 철광석이라고 하는 Fe2O3 이게 이제 철광석이거든요. 다른 말로 산화철이라고 하죠. 얘를 갖다가 재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철. 여기 선철이라고 하거든. 이 선철을 만드는 과정,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철기 시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철기 시대가 가장 먼저 온 게 우리나라로 가야지 가야.
그죠? 삼국 전에 그죠? 가야국에서 먼저 만들어. 선생님의 선조야. 선생님이 김수로왕의 73대 손이거든. 김해김씨. 73대 손이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김수로왕이 왕이었을 때 그게 가야국이거든. 그 가야국에서 최초로 이제 이게 기술력이 좋았나 봐 그때도. 그래서 그 대장장이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풀무질 해가지고 용광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철을 녹이는 거야. 철광석을 녹이는 거지. 녹여서 거기다가 이제 이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돼요. F2O3. 거기다가 일산화탄소를 코크스를 집어넣고 불완전연소 시켜서 만든 일산화탄소가 두 개의 선처리 되면서 세 개의 CO2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과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철을 얻게 된 거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넌 아직 안 배웠을걸? 산화원은 배웠니 혹시? 산화원을 할 때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게 있어. 그 산화수 카운트할 때 얘를 2-3 플러스 이렇게 하거든. 얘 2-2 플러스 이렇게 하거든. 얘는 중간이면 0이고 2-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철이 산화수가 감소했지. 우리 얘를 환원됐다 이렇게. 지금은 필기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증가했지. 여기 산화됐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얘 일산화탄소가 하는 일을 뭐라 그래? 환원제다 이렇게. 이런 반응이 배웠어? 그래. 그래서 산화수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 감소하면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불의 발견에서의 철의 재련이다. 이게 한 1000년 걸렸어.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화학 처음 얘기할 때 화학은 어디서부터 왔냐 그래. 너는 못 들었나? 연금술에서 왔다 그랬지.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알케미. 자, 화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생님은 chem is try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chemistry. chemistry는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alchemy에서 왔어. alchemy. 연금술. 연금술. 그래서 화학은 우리 자 신유리는 화학을 뭐라고 배웠으면 화학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냐? 화학 뭐라고 정의할래 너는? 화학. 그러게요. 화학을 뭐라고 정해? 어려워. 선생님이 오늘 뭐 정답은 없잖아. 근데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화학 그러면 화학은 이렇게 써줄게. 화학 그러면 한마디로 맞아. 물질의 성분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 그것도 좋은 표현이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화학이 뭐니라고 한마디로 그거요? 최각전제 장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각전제의 장난. 너는 배웠으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최각전제의 장난이에요. 그 최각전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자가전자라고 그러지. 그 원자가전자가 주기율표 어떻게 나타나지? 족으로 나타나잖아. 우리 그래서 걔를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욕 아니야? 족 같다 이렇게. 족이 같은 애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최각전자를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최각전자가 장난치는 거야? 최각전자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말이 여기서 나오지? 이게 화학이야. 구결합이 깨지고 옛날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화학이다. 화학 반응식 아무거나 써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2 플러스 O2 이게 해서 두 개의 물분자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기 둘 써줘. 얘 봐봐. HH 이렇게 되는 게 두 반이 있는 거지. O는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물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단일결합 이렇게 돼가지고 두 반이 있는 거 이렇게 되잖아. 어때요?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긴 거잖아. 이게 화학이야. 저렇게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려면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흥분시켜야 될 거 아니니. 흥분시켜서 얘네들 결합시키게 돼. 여기 너 싫어? 그러면서 절로 가. 난 너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야 돼. 그러니까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 결국은 최각전자가 장난치는 거야. 안쪽에 꽉 찬 전자들은 그냥 핵에 가까운 거야. 그거는 인너쉘에 안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는 인너쉘에 들어있는 핵이라고 보는 거죠. 화학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원자가전자, 즉 최각전자가 건드려져서 걔네들이 흥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애랑 결합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그 최각전자의 에너지 상태, 방향성, 이게 결합할 수 있을 거냐?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 XY 평면이냐, 그 다음에 얘 에너지가 첫 번째 껍데기냐, 두 번째 껍데기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오비탈의 전자배치야. 너 오비탈의 전자배치도 배웠지? 배웠을 것 같은데? 오비탈의 전자배치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최각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EP, X의 하나 이렇게 되면 아하, 저거는 두 번째 껍데기구나. 아, 에너지 레벨이 두 번째구나. P 오비탈에는 아령처럼 생긴 전자 구름이구나. 그게 X축에 있구나. 그러면 X축에하고만 만날 수 있는 거야. X축에 있는 전자가 Y축하고는 절대 못 만나요. 이거 화학결합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따지려고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배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상태를 알아보려고 누구나 손쉽게 저렇게 표기할 수 있게 하려고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배운 거였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각전자의 장난이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선생님도 화학 전공했거든. 선생님도 화학 전공했어. 선생님이 어제도 선생님 딸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 둘째인데 떡볶이를 해달라 그래서 떡볶이를 해줬어. 그랬더니 막 너무 맛있다는 거야. 엄지척 막 그러면서 아빠랑 나중에 떡볶이 장사하고 싶대. 아빠 거 무조건 사 먹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자신감은 있어. 요리 부심이 있어요. 근데 뭐 요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맛있게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리 순서가 레시피가 있잖아요. 화학도 똑같이 실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있다고. 그래서 지지고 볶고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화학이라는 학문이야. 여기서 선생님이 지지고 볶고 끓인다는 표현을 써. 우리 신유기는 담배 안 피우지? 나중에도 피지 마. 담배를 쭉 빨았을 때 이게 빨간색 불꽃이 일어나는 그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으냐? 한번 예상해 볼래? 한번 찍어봐.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 빨간 담배불 쭉 빨았을 때. 어, 300도? 근데 맥시멈 한 600도에서 700도 정도 나온대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쭉 빨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잖아.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그래서 한 600도, 700도 되는데 그 어디니? 그 대장간에 있는 그 풀무질이라고 하는 건 산소를 막 넣어주는 거거든. 그거 하면 한 1000도까지. 그래서 철이 높잖아. 철이 높는 점이 몇 도인데 1530도야. 그러니까 1530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올릴 수 있는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대략 1000도 정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이렇게 수염 확 나고 머리 허연 박사님이 알콜 램프로 막 뭘 끓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 알콜 램프로 뭔가 가열해서 끓일 수 있는 맥시멈 온도가 1000도야. 그런데 1000도로 건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최각전자밖에 못 건드려요. 그 안쪽에 핵은 10,000도가 넘어가야 돼. 10,000도, 1,000,000도, 1,000,000도 이 정도 돼야지 핵반응이 일어난다. 핵은 건드릴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금술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연금술, 어떤 물질을 갖다 금으로 만들려면 핵을 바꿔야 되거든. 그러려면 100만 K, 1000만 K 온도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걸 알콜 램프로 지지고 볶아갖고 금을 만들 수 있었겠니? 절대 못 만들어. 절대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연금술사들이 이 지지고 볶고 끓여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했다?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다 써놓으라고 하잖아. 노트화 해놨다는 얘기죠. 그 노트화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케미스트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연금술, 금을 만든 건 실패했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 그동안의 실험 자료를 책으로 묶은 거야. 그게 화학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금은 안 만들어지는데 이상한 애가 만들어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화학이 된 거라고. 이제 화학이 전반적으로 알겠니? 야,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
화학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라고. 그거 최각전자의 장난이에요. 최각전자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핵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화학은 뭐라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어떤 원소의 질량은 핵이 결정짓거든. 전자는 너무 가볍거든. 그러니까 최각전자만 가지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무조건 질량 보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니네 물리 반응에서 핵 반응은 질량 보존이 성립을 안 해요. 질량 수 보존만 성립돼. 질량 자체는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된다. 질량 보존이 성립을 안 합니다. 화학만 성립을 한다. 이유는 핵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화학은 100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고 끓이는 수준으로 최각전자를 건드려서. 그러면 최각전자가 그냥 흥분만 한다고 반응하는 줄 아니?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오비탈에 X축 방향, Z축 방향, Y축 방향이 맞아야 돼. 그게 맞아야지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신유리는 나중에 결혼도 하겠지. 선생님 얘기도 잠깐 해줄까?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선생님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선생님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고 이번에 수능 봤거든. 큰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살 만큼 많이 살았어. 근데 선생님 살아보니까 진짜 남자한테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 그 기회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기회가 온 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내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고 후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해줘볼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는데 집이 좀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 4년 동안 학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을 안 보고 학력고사를 봤거든. 학력고사는 학교를 찍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돼. 그 학교 하나밖에 못 써. 그 떨어지면 또 후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장학금을 받을 요량으로 성적을 많이 떨어뜨려갖고 다른 낮은 학교를 썼어. 그런데 그냥 1등을 해버렸네. 선생님 수석을 해버렸어. 그 단과대학에 수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4년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입학식 날 상도 받았어. 그래서 4년 장학 증서도 받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지 이제 다 알려졌지. 그래서 저는 화학과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과에 여학생이 좀 있어. 화학과는 여학생이 좀 있거든. 한 3대1 비율 정도. 남학생이 3, 여학생이 한 1 비율 정도 있어. 근데 여학생 중에 선생님 키가 작거든. 너가 선생님 아직 직접 못 봤지? 선생님 키가 164야. 그러니까 남자 키는 되게 작은 키야.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보다 3cm 커. 그래서 인생 성공했지. 키 큰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선생님 인생의 목표가 키 큰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랬었어. 근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우리 과의 여자애가 그때 당시에 키가 한 152? 막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참 내려본 되게 조그만 여자였어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는데 키가 너무 작아. 근데 옷을 되게 이상한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대학생들은 청바지에 그냥 흰 티 입고 다닐 텐데 얘는 막 무슨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다니고 근데 옷도 맞춰 입은 것 같아. 근데 얘 옷에는 항상 여기에 이만한 꽃이 달려 있는 거야. 코르사주라 그러지. 그래갖고 애들한테 물어봤어. 쟤 옷이 뭐니?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앙드레기만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있어. 패션 디자이너가 일반인 에디션으로 파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맞춰 입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벌에 300만 원짜리 막 이런. 지금 명품보다 더 비싸잖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집이 그래서 알아보면 되게 부잣집이야.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 원장 선생님이야. 큰 건물을 갖고 있어. 집에 놀러 오라 그랬더니 놀러 오라 그래서 한번 갔더니 집이 병원 건물의 맨 꼭대기층 8층에 다 집이야. 한 200평 되는 것 같다. 집만. 갔더니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 집에 대리석이 깔려 있는 건 그때 처음 봤어. 뭐 집에 대리석이 깔려 있어. 갔더니 발이 시려워. 여름에. 이거 겨울에 발 시려워 죽겠다 그랬더니 겨울에는 불이 들어온대. 와 대박. 그래서 무조건 집은 대리석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집이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생기더라고. 그랬는데 얘가 선생님한테 얘기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잘라서 얘기할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는 내가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그 자폐 뭐 그런 안 좋은 병이 있었어. 근데 그게 평생 간다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이 많지.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재산을 전부 살 거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너무 가난해서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걸 감을 못 잡을 때거든.
나한테 보이는 건 오로지 그냥 키 작은 여자애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여자애. 근데 이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보고 야 은태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의대를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래. 그래서 의대 공부해가지고 재수 비용도 다 내줄 거니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랑 결혼하자는 거지. 20살 때. 그리고 이게 느낌이 안 오지. 근데 키가 작어. 내 키만 컸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기회였던데 내가 기회라고 판단을 못하고 있어. 나는 그냥 오로지 보이는 게 시야가 좁죠. 여자의 키만 보이는 거야. 여자애가 별로 안 예뻐. 야 그게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오케이 했으면 선생님 지금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애들이 막 폭염수술, 그 비뇨기과였거든. 폭염수술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 그 건물은 다 내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선생님이 놓쳤어. 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된 거죠. 바보지 바보. 근데 지나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뭐 지금 선생님 아내한테나 그런 선생님 애들도 태어나고 그랬잖아. 그거는 후회는 안 하는데 가끔 그때 내가 그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있어. 근데 분명한 건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나는 그냥 내가 판단했어. 우리 신유리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혹시 네가 이제 20살, 30살 됐을 때 나랑 연이 계속 닿고 연락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선생님처럼 두고두고 이렇게 조금씩의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그때 왜 그랬겠냐? 걔네 집이 너무 부자였어. 나랑 에너지 레벨이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할 수가 없지. 또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게 좀 있어갖고 남자가 이렇게 좀 꿇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생님 내면에 좀 있었던 것 같아. 쟤네 집 너무 부자야. 나랑 안 맞아. 이게 화학결합이 그런 거죠. 에너지 레벨이 맞아야 돼.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나는 키 크고 날씬하고 막 머리 길고 막 이런 여자가 좋단 말이지. 근데 키 작은 여자애란 말이죠. 방향성이 틀어졌어. 방향성이 틀어진데 어떻게 결합을 해? 이게 오비탈의 전자 배치하고 맞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되려고 하는 화학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개가 부부가 결합이 되려면 뭐도 맞아야 돼? 수준도 맞아야 되고 집안 형편도 맞아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성도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거라고. 화학 결합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의 기본이다. 그래서 화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각전자의 장난이고 그 최각전자를 건드리려면 1000도씨 정도 즉 그러니까 지지고 끓인다. 1000도씨 정도 되는 온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연료가 필요한 거고 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늘 가열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흡열 반응도 있긴 있지. 발열 반응도 있긴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열을 가열해갖고 깨트려갖고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주가 된다. 발열 반응도 있긴 있어요. 자, 그렇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의 발전을 가져다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냐 중요한 요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금술사 얘기가 거기 나오고요. 라부아지의 뭐 원소표 이런 거 나오죠. 라부아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 라부아지가 처음으로 그 물을 분해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주철관에다가 400도로 가열한 주철관에다가 물을 쭉 따라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가열돼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물을 갖다 가열했더니 분해하고 싶어서 가열했더니 물이 상태 변화를 해버리잖아. 그냥 수증기로 돼버리잖아. 얘는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로 좀 쪼개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갖고 거기서 가열을 400도로 가열해갖고 거기다 물을 쭉 따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돌면서 이쪽에서 푸푸푸푸 나오는데 산소하고 수소가 만들어져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열 분해를 통해서 최초로 수증기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했던 사람이 라부아지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로 된 거야? 전기 분해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오더라. 몇 대면? 부피비가 2대1로 나오더라. 수소는 불이 잘 붙어요. 뻥! 소리가 나지. 가연성이라고 스스로 타지. 산소는 불꽃을 갖다 대면 활활 잘 타지. 활활 타는 걸 뭐라 그래? 도와준다. 조연성. 산소는 지가 타지 않아요. 타는 걸 도와줄 뿐이야. 수소는 지가 타. 그래서 뻥! 소리가 나는 거고 산소는 활활 잘 타는 거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게 화학이야. 그 밑에 9번 봅시다.
9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 속 고분자가 나와 있지. 이 고분자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봅시다. 뭐가 나와 있니? 녹말, 셀룰로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녹말이 나와요. 녹말은 고분자 물질이야. 저게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밥이잖아. 그지?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이제 뭘로 분해되면 뭘로 분해돼?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 포도당. 그런데 녹말의 화학 구조식을 좀 알면 좋죠.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포도당이 이렇게 6탄당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얘가 글리콕사이드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있어야 돼. 오결합을.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이렇게 생겼어.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 여기에 요거 하나를 우리는 알파포도당. 알파포도당의 특징은 이 6탄당이 있으면 거기에 산소가 이렇게 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같은 방향이지 아래 방향. 이 알파포도당이 이 5결합 있죠. 요거를 글리코사이드가 나와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또는 이렇게 있는 걸 유도체에서는 이서라고 그래. 이서. 에테르라고 그래. 에테르. 영어식 발음으로 이서예요. 이서. 그래서 이거를 고분자에서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보기에는 일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공간상에서는 얘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 이렇게 알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다. 우리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이걸 분해한다고.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이 구조하고 좀 유사하게 이렇게 돼갖고 여기 탁 붙어갖고 얘를 탁탁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애가 알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당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로 쓰이는 거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녹말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셀룰로스도 역시 탄수화물의 종류야. 셀룰로스. 근데 저 셀룰로스는 우리가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죠. 섬유소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야. 미에로파이바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그거 먹을 수 있는 섬유소야. 식이섬유. 우리 신유리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선생님도 굶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막 뭐 이렇게 돈이 많거나 그러진 않고 가난했어요. 밥을 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옛날에 굶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옛날에는 들어봤지. 그리고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거 들어봤니 혹시? 보릿고개. 춘공기. 문학작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춘공기. 보릿고개. 그러니까 올 겨울에 지금쯤이야. 지금쯤 추석 때 추수한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뭘 먹어야 되냐면 고구마, 감자 이런 걸로 이제 영영하는 거야. 그런데 1월달 넘어가면서 고구마, 감자도 다 떨어져 버린 거지. 먹을 게 없는 거지. 근데 지금 밭에는 보리가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어. 그 보리가 4월, 5월에 이제 자라거든. 이삭이 나오거든. 그럼 그 2월달부터 한 3월달, 4월달 그 한 두 달, 석 달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때가 막 봄이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막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지.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산으로 들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어떻게 그런 거 뜯어먹는 거야. 그 이제 칡 같은 거 알지? 칡 알지? 칡 이렇게 먹으면 단물이 나온다고 막 먹는데 너무 속이 비어있고 배가 고프니까 막 먹다가 그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삼켜버리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꾹꾹 삼켜버리는 거야. 먹다가.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돼. 그게 셀룰로스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똥꼬에서 걸려. 근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 힘을 주다가 그게 어떻게 돼? 나오면서 찢는 거야. 그래서 똥꼬를 찢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들어봤지? 찢어지게 가난하다.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셀룰로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그 거친 가죽 나무 껍데기 같은 걸 먹어버려갖고 그게 그대로 나와갖고 약한 똥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피 줄줄 나는 거죠. 이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누가 먹어야 되냐면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애들 먹으면 돼. 걔네들은
대표적인 누구니? 되새김질을 하는 애들. 양, 염소, 소 이런 애들 있지. 걔네는 막 풀 뜯어먹죠. 막 풀 뜯어먹고 가만히 있어갖고 걔는 반치유했죠. 되새김질 하잖아. 꺼내갖고 다시 씹어갖고 넘어. 우 그러면서 튕겨. 걔네들은 다 소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똥을 막 퐁퐁 싸잖아. 그치? 염소는 막 동글동글한 똥을 싸잖아. 그게 걔네는 소화시킬 수 있는 거야. 이 셀룰로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알겠니? 가만히 보니까 자 봐봐 얘가 베타포도당이야. 알파포도당은 확연하지? 알르지? 알파포도당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지. 위아래 있지. 업당, 업당,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지. 지그재그.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가 공간상에서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실이야, 실. 실처럼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그래서 배추김치나 무김치 먹다가 이빨에 낀 거 있지. 이게 실처럼 나오죠. 그런 게 바로 셀룰로스다.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 환자들이 이런 셀룰로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면 그죠? 똥 싸는데 좀 편하지. 이런 게 많이 밀고 나와. 너무 거친 거 먹으면 똥꼬가 찢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식이섬유다 이렇게. 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 뭐 어떤 느낌이냐 뭐 파인애플 같은 거 있지. 파인애플에 막 뭐 이런 먹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배변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어라. 야채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제 배변 활동을 많이 돕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생활 속에서의 분자의 탄수화물의 농가하고 두 개, 셀룰로스.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 사람한테 셀룰레이스라는 효소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도 풀 뜯어 먹을 수 있고 나무 같은 거 부셔서 먹고 이 물짝 같은 거 뜯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소화 못 시켜. 근데 우리 종이도 이런 A4 용지 있죠? 이런 A4 용지도 소화 못 시켜. 이거 뜯어먹는 애들 있는데 장난 삼아서 이거 소화 안 됩니다. 그냥 똥으로 나와요. 근데 소나 염소 얘네들이 이거 먹으면 소화돼요. 이게 셀룰로스거든. 섬유소. 이렇게 된다. 됐지? 이걸 우리는 생활 속 부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단백질이죠. 세 번째. 우리가 단백질을 프로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는 이제 폴리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나오지.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기본 구조야. 아미노산은 우리 아미노 엑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민이라는 거하고 엑시드가 같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카르복시산이 COH, 여기 R 그룹이 하나 있고 H가 있고 여기 아민이라고 하는 그룹이 NH2가 이렇게 붙어있다. 이게 R1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또 아민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C가 있고 R2 다른 아미노산이나 H 여기에 COH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물이 빠진다. 이쪽에서 OH하고 여기서 H가 하나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빠진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탈수 축합주라고 한다. 물이 빠지는데 합쳐진다 그래서 축합이고 여러 개가 쭉 연결된다 그래서 중합.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 갖고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게 물이 빠지면 어떤 결합이 생기겠니? CO, NH 이런 결합이 생기겠지. 이런 결합이 쭉 연결되는 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한다. 이런 결합을 이게 N이라는 얘기는 쭉 연결된다는 얘기야. 이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일단 칠판이 좁으니까 여기까지 해봅시다. 책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좀 적어봅시다. 캡처를 해봐. 오늘 우리 신율이 완전히 개 탔는데 이런 기회가 없는데 그죠? 이거 앞으로는 그냥 건너뛸 뻔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확장해서 아까 얘기했죠. 커먼 센스 상식 수준으로 우리가 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은 거여서 캡처했니?
그 다음에 조금 옮겨줄게. 이렇게 캡처하세요. 우리 신율이 필기 빨리 하는 편이니까 잠깐 한 5분 10분 줄 테니까 필기해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제 폴리 염화 비닐 이런 거 또 해야 돼. 이것도 고분자 파트인데 여기도 좀 써놓읍시다. 다 썼어. 고생했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보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 약간 물이 빠지는 거를 우리는 축합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분자가 빠지는 그런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축합중합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첨가중합이라는 것도 있어. 고분자 만들어질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첨가중합 얘기를 하나만 좀 추가로 얘기합시다. 거기 나와 있는 폴리 염화비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PVC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이렇게 나와 있지.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화학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써줘 볼게.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가 또 뭐가 있냐? 뒤도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이 뭐냐면 이게 첨가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첨가중합은 어떻게 되면 다중결합, 즉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이 풀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시스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H 여기에 X라는 애를 일단 해봅시다. 이걸 우리는 치환기라 그래. 이 X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 얘가 H가 들어있으면 얘는 우리 에틸렌이라고 해.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어? CL이 들어있으면 얘는 염화입니다. 여기에 CN이 들어있잖아. 그럼 얘는 아크릴로 나이트릴. 그 다음에 얘가 벤젠골이가 붙어있어. 만약에 이렇게 얘는 스타일입니다. 이 X 대신에 H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에틸렌이라고 해. 그 다음에 CL이 붙어있으면 염화비닐, 비닐 클로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염화비닐. 그 다음에 CN이 붙어있으면 아크릴로나이트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얘를 갖다가 중합을 하면, 첨가중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결합이 하나가 풀려. 일로 전장 하나 가고 일로 전장 하나 가서 이쪽에 있는 전장 하나 오고 이쪽에 있는 전장 하나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로운 결합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애가 만들어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N이 이렇게 되는 거죠. H. 그래서 여기 이제 X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H가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H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폴리자만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CL이 들어가면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PVC가 되는 거고, CL이 들어가면 폴리 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벤젠골이가 붙으면 이름이 폴리 스타일렌. 니네 재활용 표시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죠? PS, PVC, P 폴리에틸렌 까만 비닐 봉다리, 얘 PVC 까만 비닐 봉다리, 폴리에틸렌, 그다음 PS. 이거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은 어떤 거냐면 그 방화복 있지? 소방관 아저씨들이 입는 그게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야. 또는 뭐냐면 그 아크릴판 있잖아. 요새 그 뭐지? 비대면 대면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칸막이 쳐놓은 거 있잖아. 투명한 칸막이. 그게 아크릴이거든. 이게 아크릴이야. 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렇게 된다. 이런 물질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위차게. 그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모노머라고 해요. 얘를 이렇게 하는 거 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폴리머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중합체, 이걸 우리는 중합체 또는 고분자라고 얘기한다. 고분자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폴리머라고 얘기한다. 중합체 또는 고분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 이제 합성 고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뭐 실생활에 대한 식량혁명과 화학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이건 뭐 그냥 써주기만 하고 하버드 50번이죠. 질소 비료를 만들게 돼서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온 그런 화학 반응이야. 질소 순환 과정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질소를 갖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으로 생물체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애가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뿌리하고 공생관계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있어. 남세균이나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식물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질소를. 그 질소 성분을 소가 뜯어먹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소가 뜯어먹고 소 살덩어리를 우리가 잡아 먹어야지 우리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태계의 상위 단계에서 밑에 애들을 잡아 먹어야지 우리가 질소를 갖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겠어요? 그런 식물을 많이 키우는 수밖에 없겠지. 그걸 많이 키우려면 어떻게 돼? 많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하는 성분이 질소 비료더라.
그 질소 비료를 만든 사람이 하버 보슈법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갖다가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과정이 질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 붙인 거. 다음에 이게 양쪽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됐어. 개수 맞춰볼까? 2개지. 여기다 앞에다 2 써주면 되지. 6이지. 여기 3 써주면 되지.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양쪽 반응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일로 다시 가버려. 평형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하버하고 보슈가 공장장이거든. 공장에서 실험을 해갖고 이 조건을 잡아낸 거야. 그래서 약 400도씨하고 200기압이라는 조건에서 잡아보니까 이 암모니아가 최적으로 제일 많이 생기더라는 거지. 이 조건에서. 그래서 하버가 실험실에서 저 반응식을 만들어냈고 보슈가 저 조건을 잡아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식량 생산에 전제를 줬어. 질소 비료를 어떻게 하게 됐어? 대량 생산하게 됐더라. 그런데 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우리나라는 저 밑에 울산에 남해화학이라고 있거든. 맨날 폭발 사고가 나와요. 뉴스에서 나와. 왜 그러면 저 질소 비료 공정 자체가 니네 TNT 알아?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벤젠고리에 톨루엔이 이거거든. 트리니트로니까 NO2가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거든. NO2 이게 T, N, T 니트로가 3개가 있지. 그래서 트리니트로 이게 톨루엔이거든.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 폭약이에요. 폭약. 그래서 폭약이 만들어지는 공정이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비료 만드는 공정에서 자꾸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그거에서 발견한 거야. 이거 폭약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버가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제법을 군수 쪽에 넘겼대요. 그래갖고 폭약을 만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료를 만들어서 인류를 기아로부터 굶어 죽는 걸로부터 해결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또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가 윤리의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맘만 조금만 다르게 먹으면 돈 많이 준다니까 그걸로 팔아먹은 거지. 그래서 폭약 만들어갖고 사람들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 그래서 화학이 인류 발전에 영향을 지대하게 좋은 방향으로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도 주기도 한다. 물론 폭약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걸 인명살상용으로 썼을 때 나쁜 거잖아, 전쟁에 사용. 근데 우리 폭약 그런 데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쓰이잖아. 어디서 쓰여? 발파 작업 같은 데 쓰잖아. 그래서 광산 하고 그 다음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 같은 거 발파할 때 또 폭약 쓰잖아. 그래갖고 새로운 건물 예쁘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명살상용으로만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런 반응이 바로 하버 보슈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류혁명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생각보다 수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이걸 그냥 써주기만 할게요. 천연섬유 그러면 어디서 얻은 거니? 자연으로부터 얻은 거잖아. 자연으로부터 천연섬유 뭐 있어? 누에 똥꼬에서 나오는 실크 있잖아. 실크. 그거 천연이잖아. 그 다음에 또 천연섬유 뭐 있어요? 면. 그죠? 면. 그 다음에 삼배옷 있잖아. 식물을 쭉쭉 빼면 줄기가 쭉 나와요. 그걸 배틀에다 놓고 짜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입고 가는 그 삼배옷 있잖아. 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천연섬유죠. 그거에 비해서 합성섬유 대표적인 나일론. 옛날에 나일론 처음 나왔을 때 인류가 개발한 첫 합성섬유거든. 그걸로 막 양말 만들어 신고, 빤스 만들어 신고, 런닝 만들어서 입고 막 그랬어요. 빤스를 신어? 빤스를 입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얘의 문제점이 뭐니? 흡수성이 떨어져. 땀을 흡수를 안 해. 그래갖고 막 짐 불러가지고 다 막 해지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발바닥에서 땀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걸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섬유를.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뭐예요? 화재가 났더니 이게 다 눌러 붙어버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속옷으로 이걸 안 입게 돼. 옷재료로 나일론을 잘 안 쓰게 된 거야. 지금은 공업용으로만 쓰입니다. 나일론이. 그죠? 노끈 같은 거 그런 정도만 만들잖아.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그 흡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옷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면으로 입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 구별한 거 나왔네. 생산량은 당연히 대량 생산하는 합성 섬유가 높겠지. 그 다음에 강도는 당연히 합성 섬유가 세죠. 선생님 기억나? 선생님 아버지 양말이 군대에서 받은 양말이 나일론 양말이 있었는데 그 30년 넘어도 똑같은 양말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뭐 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거 나중에 그냥 버렸지 떨어져서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면 양말 신잖아. 이유는 뭐예요? 땀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무좀 걸려서 가려워서 죽죠. 그 다음에 가격.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이 적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천연섬유가 비싸지.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 생산하는 합성섬유는 가격은 싸죠. 그 다음에 밀도. 밀도는 누가 크겠어? 그죠? 천연섬유가 훨씬 크다. 밀도가 묵직하다는 뜻이야.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천연섬유가 크다. 마찰에 강하냐 약하냐는 당연히 잘 헤어지는 거, 구멍 나는 건 누구야? 면이잖아. 천연섬유가 잘 구멍이 나지. 합성섬유는 웬만해서 잘 구멍이 안 난다. 그 구김도. 면은 맨날 다리빗질 해야 되잖아. 아빠 와이셔츠 맨날 어머니가 다려주잖아요. 그런 거. 흡습성은 면이 더 좋고. 네, 그런 거죠. 환경 친화적인 거는 당연히 면이지. 썩잖아, 잘. 이렇게. 우리 그래서 아까 그 삼배 옷으로 시체 이렇게 입혀서 땅속에 묻는다는데 요새 태우기도 하지만 땅속에 묻을 때 썩어야 되잖아. 근데 나일론으로 옷을 마치 이렇게 시체에다 했다 그래봐요. 아마 영원불멸, 그죠? 옷은 영원불멸이겠지. 나중에 후손들이 이거 뭐야? 저기 뭐지?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투탕카멘처럼 막 그죠? 꺼냈더니 옷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썩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합성섬유하고 천연섬유를 비교하는 거가 가끔 묻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뭐야? 나일론, 66 나일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나이트도 있지. 그 다음 탄소 나노축으로 최근에 이제 신소재로 많이 쓰이는 그런 애들이다. 여기 뭐 방탄복 같은 거. 방탄복 소재로 쓰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미줄 성분 있지. 아까 이게 폴리펩타이드가 있는 거. 그래서 얘를 폴리아마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거미줄로 만든 섬유를 여러 겹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총알이 들어갔다가 그냥 튀겨 나와버려. 박히던지 뚫고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지. 방탄. 그래서 방탄재료로 쓰게 된 거야. 이 대표적인 게 엄마 아빠 그 등산복 알지? 등산복에 이 팔꿈치 그 다음 무릎팍 이런데 좀 까끌까끌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산 타다가 막 바위 같은데 막 긁혀도 거기가 단단하게 된 그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케블라섬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케블라 섬유가 대표적인 폴리아마이드 섬유야. 그래서 방탄재료로 쓰이는 그런 재질의 기본적인 거는 거미줄 섬유를 이렇게 겹쳐서 본 거야. 그래서 거기가 총알 같은 게 잘 뚫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섬유로 우리가 쓰이게 되더라라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주거혁명에 시멘트 나오죠. 시멘트를 거기다 철심을 꽂잖아. 철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철의 열팽창 계수하고 시멘트의 열팽창 계수가 똑같아. 우연찮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 재료로 쓰인 거야. 그 사이사이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었더니 겨울에 수축하고 여름에 팽창하고 이 팽창 계수가 똑같다 보니까 이게 다르면 금 가버리겠지. 근데 금이 안 가고 뼈대를 잘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아까 유리는 나왔었지. 모래에 들어있는 주산용 광물 성분, 석영 성분이죠. SiO2 그게 들어있어서 채광도 잘 되고 성형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강도를 좀 줘서 방탄 유리도 만들고, 그죠? 아파트 전부 다 겉벽면이 유리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조경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게끔, 그죠? 강변이 보이는, 강변뷰가 보이는 거. 요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하지. 그런데 전부 유리,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 그게 이제 새가 와서 부딪혀도 끄떡없는, 깨지지 않는, 총알을 맞아도 끄떡없는 방탄유리. 두 겹, 세 겹으로 돼 있어서 열도 손실을 막고, 중간에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진공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 출입이 없어가지고 난방 같은 거나 열을 뺏기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건축 재료로도 많이 쓰이더라 라고 하는 게 화학의 발달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빨리 써봐. 그래서 화학 1단원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개. 그래서 화합물들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상식 수준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적어준 거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신유리는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좀 이해가 되니? 좀 괜찮은 것 같아? 알아듣겠어? 그래,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 신유리 얼굴 좀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여기랑 똑같이 생겼지? 우리 실장님이 신유리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하던데. 신유리는 변성기가 왔니? 아, 올해 초 사진이야? 아, 변성기 중이야? 목 관리 잘해야 돼. 너무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마. 그 이제 그 변성기 때 그 목소리를 잘 유지해갖고 그러면 이제 중후한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안 그러면 갈라지는 목소리만 그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지금 막 너무 고음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지금 노래방도 못 가긴 하지만 지금 변성기 때 목 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 되게 멋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 그다음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결혼하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상담해. 알았지?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필기한 것도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사실 오늘 뭐 시간이 좀 나오면 탄화수도 하면 좋았을 건데 이건 뭐 두고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안 배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 보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아까 물리 나머지 있는 부분하고 화학도 21페이지까지 풀어봐. 풀어보면 너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내용 같은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기본 그 요점 정리의 내용을 좀 보고 풀어도 돼요. 그래서 숙제하고 선생님이 또 내일 시험 보는 형아들이 있어서 지금 본 수업이 있어갖고 원래 직전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10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다 대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조금 일찍 끝낼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필기한 거 올려주고 숙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채점 저기 엄마가 답지 갖고 계시니? 답지 좀 잠깐 달라 그래서 채점 좀 해. 가서 쉬어. 안녕.